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 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선거제 협상과 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꿔보자고 하는 충정에서 석패율제마저 포기를 하고, 결국 석패율제는 포기했습니다.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봅니다. 검찰의 도감청 의혹입니다. 검사가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 녹음 내용으로 봐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랄 만큼 깨끗한 음질이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정치 TMI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55분간 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봅니다.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미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2월 7일 83년 4회 종합운동 전국대회에 참석해 유공자들을 보상했습니다. 대한뉴스가 시작하면 늘 나오던 뉴스 앵커 이 목소리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도 저희는 이 이야기 해보러 갑니다. 전두환 씨의 강제 징집 녹화사업 피해자 관리번호 1190번 조종주 씨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선거법은 군소야당이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었죠.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정하겠다, 추진계획도 밝혔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선거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4+1 선거법 개정안 단일화이 나왔는데 일단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0석 국회의석을 지금 253 지역구로 하고 47을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그냥 유지한다는 겁니다. 예.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준연동형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마지막에 쟁점이 되었던 게 이제 준연동형이라는 게 정당 지지율의 50%의 의석을 보장해 주는 건데요. 근데 그 준연동형에 좀 30석 상한선, 그러니까 준연동형으로 적용되는 의석을 30석으로 좀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요구해왔던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야사당이 요구하던 게 석패율인데, 그 부분은 야사당이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처음에 225대 75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00% 연동형 석패율제도 도입 이거였었는데 이게 네. 250대 50으로 가더니 최종으로는 253대 47로 갔고 예. 또 연동형도 50%만 적용하기로 하고 그중에 또 30석은 캡을 씌우고 석패율은 없어지고 네.
네.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다 뒤집었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은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도 뭐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까지는 뭐 그래도 개혁인가 드리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예. 여기에 상한선이 등장하면서부터 좀 사실은 이게 과연 이제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이냐라는 좀 의문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투표율 같은 경우는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라서 큰 쟁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당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근데 예.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을 연구하는 학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준연동형의 또 상한선까지 씌운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 수준이라서 좀 하는 거는 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 뭐 각 정당들 협상 과정에서 후퇴한 거는 매우 뭐 아쉽고 유감스럽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또 해야 되지 않겠나. 해를 넘기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례대표 47석 중에 33개만 50% 적용한다. 나머지 17석은 지금과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으로 그냥 정당 지지율대로 그냥 단순히 나눠주는 거고요. 예. 30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A라는 정당이 만약에 10% 정당 지지를 받았다고 하면 300명의 10%면 원래 30석이 돼야 되는데 그 절반인 50%인 15석을 보장해주는 방식은 이제 그 말씀하신 30석을 상한선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비례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 쪽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복잡한 선거제도를 국민들도 모르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개혁이냐. 결국은 군소 정당들,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만 만들려고 하는 작태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선거제도 개혁은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건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비판해도 좋은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그런 비판하실 자격은 없다고 보고요. 예, 저는 뭐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이렇게 제도를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좀 단순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저는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시적으로 이번 선거 때만 뭐 준연동형제를 채택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맞나요? 예,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뭐 들어가지 않았어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도입되는 선거제도가 계속 가긴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물론 중앙선관위에서도 비례성이 대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고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100% 연동형이 되려고 하면 지금 국회의원 정원이 300인 것을 당연히 늘어나야 되잖아요. 늘어나야만 이 100% 연동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청 반대하거든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대안이 있겠습니까? 뭐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안은 뭐 앞으로는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300석을 만약에 못 늘린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해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게 독일 방식입니다. 지역구 선거하면서 비례대표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아니라 뭐 덴마크나 스웨덴이 하는 방식은 일종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0석을 만약에 못 늘린다면 그냥 그렇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체 전국 정당 지지율하고 의석은 맞추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뭐 이 정도까지 왔다면 앞으로 이제 이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단순 명쾌하게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또 한번 논의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다음 국회에서 가능하겠느냐. 뭐 내년 총선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되면서 완전히 논의가 봉쇄됐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뭐 개헌하고 연관해서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뭐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화가 다 차단된 거라서 저는 뭐 내년 총선 이후에는 뭐 자유한국당도 또 지도 체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네. 지금 이렇게 됨으로 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얻을 것처럼 예상되는 거대 정당이죠. 네. 비례 의석을 많이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은 비례 한국당 같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 이랬단 말이죠. 네. 뭐 저는 비례 한국당 만들고 싶으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이 비례 한국당이라는 걸 만든다는 게 현재의 선거법이나 뭐 정당법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대표단이 비례 한국당의 그 공천에 관여를 못하게 돼 있고요. 예. 현행 선거법상 다른 정당의 공천에는 관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관여를 하다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공천 개입으로 뭐 선거법 위반으로 또 기소될 수도 있는 예.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자유한국당하고 비례 한국당은 별개의 정당이 되기 때문에 서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을 쪼개서 당의 역량을 두 개로 나눠야 되고 돈도 나눠야 되고 그런데 이제 서로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좀 현명하다면 비례 한국당 창당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치적 목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네,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비례 한국당을 창당하려면 비례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을 또 보내야 됩니다. 일종의 파견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누가 가려고 할 것인가, 현역 예. 국회의원들이. 예. 거기 간다는 건 그냥 자기는 지역구 출마를 포기해야 되는 건데. 예.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뭐 좀 그냥 머릿속에서는 나올 아이디어지 예. 실제로 현실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일 현실로 추진하면은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현실로 추진하면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폭망하게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역구와 비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당이 서로 돕지도 못하는데 돈도 쪼개야 되고 사람도 쪼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다른 어떤 경쟁자들이 치고 나와서 자유한국당이 뭐 오히려 지역구에서도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선거 구도가 아마 흐트러질 겁니다. 예. 오늘 또 황교안 대표는 1.3m짜리 투표용지를 들면서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정당이 100개가 넘을 것이다 이런 비판했는데요. 네, 그것도 뭐 저는 뭐 억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3%라는 진위 장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를 넘길 자신이 없는 정당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그냥 과장된 주장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뭐 1m가 넘는 투표용지가 등장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비례 봉쇄 조항 3%죠. 네네. 민주당에서 5%로 올리자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예. 3%로 합의를 봤습니다. 예, 유지하기로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네네. 지금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분이 정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비례 1번으로 하면 또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근데 뭐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독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고 좀 우리 사회에서 약간은 뭐 극단적인 뭐 극우 내지는 극단적인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도 뭐 하나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기독당이 지지가 좀 많이 나왔던 거는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을 막판에 한 명 영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기호를 좀 투표용지에 찍히는 정당 기호를 좀 앞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왔고 실제로 뭐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회의 상정이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네, 저는 충분히 필리버스터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는데 제발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가짜뉴스를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또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면 정말 자유한국당의 수준을 스스로 보여주는 게 되기 때문에 정말 좀 토론다운 토론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선거제도 가지고는 비례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손을 좀 대보자 해서 시작된 거고요, 지금. 그리고 네. 중앙선거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고 그렇게 바꾸라고. 네네. 그런데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제1당, 제2당 거대 정당이 당연히 반대할 게 불을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 어떻게 보면 누더기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게 지금의 300석을 비례 대표성을 위해서 뭐 330석이라든가 조금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뭐 다음 회기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특권 폐지인데요. 사실 이번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권 폐지 그리고 뭐 과도한 연봉을 삭감하자 또 개인 보좌진 숫자도 좀 줄이자 이런 것들은 어차피 21대 국회까지 계속 논의가 필요하고 그게 좀 선행이 된다면 저는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도 국민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권 폐지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 본회의에 올라가면 통과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지금은 뭐 4+1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뭐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는 올라가면 통과도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성수 변호사였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정치 TMI 코너 박종호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뒷대는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 TMI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상황 먼저 알아보죠. 4+1 선거제 합의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4+1 협의체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여기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아까 뭐 인터뷰도 진행하셨지만 이 의석수는 변화가 없어요. 예. 지역구 253, 그다음에 비례 47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연동의 비례표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예. 이 중에 47석 중에 30석이 연동률 50%로 이렇게 선출되게 되고요.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 이건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이른바 봉쇄 조항, 그러니까 비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그리고 선거 연령 하향 19세에서 18세 조정하는 거 이거는 원안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논란이었잖아요.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선거구 획정 인구를 기준을 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없었던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4+1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법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 심의를 두느냐 마느냐 여기에 조항이 달랐는데 이걸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1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크게는 이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고요. 네. 작게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 법이 이제 한꺼번에 본회의에 올라가는 겁니까? 이제 올릴 텐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거법부터 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다 올라가긴 할 텐데 문제는 그 순서가 중요하죠. 필리버스터 할 수 없는 의사 지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예산 부수 법안. 예. 그걸 먼저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뭐 선거법을 올려가지고 필리버스터가 뭐 있게 되면은 쭉 지연이 되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예. 지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회기 결정의 건. 필리버스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희상 의장과 한국당 쪽에서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려고 할 거고요. 문희상 의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회기 시작을 늦게 하게 만드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회기를 짧게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회기 결정을 25일까지 이번 임시회는 25일까지 하고 26일부터 새로운 임시회를 소집하겠다. 그런 전략을 좀 짜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선거법이 필리버스터의 그걸 통해서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26일 임시회에서는 통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당장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원래 문희상 의장이 3시에 한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예. 의장실 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3시 너무 빠르다. 왜냐하면 이게 성안 작업 같은 거 해야 돼요. 예.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 그리고 각 당 의원들이 국회로 오는 시간 이런 걸 따져서 아마 5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어떻게든 연다 이런 기류가 강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열면은 자유한국당이 막을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런 입장이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방송 끝날 때까지 본회의에 올라가면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 법이 통과가 만일 된다면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역풍에 좀 시달리긴 했는데 어때요? 비례한국당 계속 밀고 나갈 생각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그 여권이 지구상에 유례없는 선거 제도를 채택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 사회적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경고해도 어쩔 수 없는 길을 간다면 결국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미경 최고위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례한국당과 관련해서 4+1 협의체가 512조 원 예산을 날치게 한 것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꼼수 아닌가. 이런 꼼수와 위헌, 불법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자구책으로 만들어낸 게 꼼수인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한국당 만드는 게 꼼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예. 그래요. 비례한국당 네. 만들게 되면 국민들이 또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겠죠. 예. 네. 자, 그런데 당 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비례한국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통해서 많은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꼼수로 보이는 비례한국당 이걸 만들어서 비례대표 그 의석을 채운다 한들 국민들에게 감동이나 아니면은 한국당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가. 지역구 선거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중독층은 더 못 잡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뭐 뽑히는,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에서 만약에 의원들이 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좀 극우 쪽에 치우쳐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계산은 자유한국당으로 쓰는 지역구에서 이 승리하고 네.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에서 먹고 난 뒤에 다음에 두 당이 합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합당을 하든 함께 한다는 건데요. 예. 근데 뭐 나중에 컨트롤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뭐 난관들이 있어요, 사실. 공직선거법에 보면 타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만약에 지역구 후보로 등록이 된 뭐 지도부나 아니면은 뭐 좀 유명한 의원들이 선거운동 하려도 못 합니다. 하게 되면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뭐 비례는 비례한국당을 뽑아주십시오. 이걸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지역구 거기 만약에 뛰고 있는 후보들도 못 합니다. 예, 예. 다른 당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비례한국당을 가서 거기서 뛰어서 비례 돌풍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네, 그런가 하면 보수 진영 인사 500여 명 가량이 국민통합연대를 만들었다. 근데 보니까 그 면면을 봤더니 네. 그 친이 비박 모임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걸 보면요. 분열과 갈등으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무능하고 오만하고 정의와 공정을 팽개친 기만의 가득 찬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뭐 창립대에 온 사람들 뭐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이재호 상임고문, 주호영, 권성동, 김성태, 장재현 의원, 뭐 김효재, 정혜걸, 전재희 전 의원 등이 참석을 했고요. 또 권경석, 안경률, 전효옥, 진수희, 현경병 뭐 이런 전 의원도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어요. 예. 딱 보면은 뭐 비박 이런 인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국민통합연대 공동대표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또 김진홍 목사, 최병국 변호사,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 이문열 작가 이렇게 5명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박관영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영주 변호사, 김경환 전 법무장관, 김영국 서울대 명예교수,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원로 자문단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재호 상임고문이 여기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에 이어서 중앙집행위원장까지 맡았어요. 예. 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정치 결사대입니까? 아니면 정당까지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수 통합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배제한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로서 통합에 기여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이재호 위원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기자 말처럼 네. 친이 비박들이 모여서 만든 것인데 이게 과연 보수 통합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뭐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재호 상임고문이 얘기했듯이 시민단체 활동으로서 이른바 뭐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공화당을 묶어주는 그런 어떤 연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다. 분열의 씨앗이 되고 뭐 이게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장, 뭐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당에서 이번에 공천 과정을 통해서 50% 정도 현역 의원 50% 정도를 물갈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갈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국민통합연대 이 조직이라고 봐요. 국민통합연대가 이 공천 탈락한 인사들을 흡수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 인사에 둘러싸여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그러니까 이른바 비황 의원들이 공천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나온 인사들이 이 국민통합연대에 가서 총선에 나오지 않겠냐. 그럼 이게 통합이냐? 분열이지.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직접 사과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연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손님들의 항의를 받고 가게를 나갔다. 뭐 이런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논란이 빚었었는데 오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저의 전자담배 흡연으로 주위 분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들과의 자리에 몰입했었다고는 해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공중도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중하겠다. 저의 부주의한 잘못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철수 전 의원은 복귀하는 겁니까? 지금 뭐 복귀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본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전현직 원외위원장과 당직자들이 입장문을 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지시하는 수권 능력을 갖춘 세력을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안철수 전 대표가 결단하고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감히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안철수 측의 김삼아,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이 안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최고위원회 해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걸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바라는 또 한편으로는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사퇴나 물러남 이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계 의원들이 안철수 복귀를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안철수를 만나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정치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정치의 기본이 있고 순리가 있는 법이다라고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네. 안철수 대표가 복귀하면 전권을 주겠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손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안철수가 오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했다. 어려움과 반대가 있으면 같이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얘기했다면서도 손학규 사태가 모든 것의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안철수 대표가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장을 밝혀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지 무작정 나보고 물러나라 이건 안 된다. 이런 게 손 대표의 입장이에요. 이른바 김기현 첩보 제보자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검찰이 불법으로 도감청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면서 검찰이 저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왜 그런가 봤더니 12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31일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줬다. 이 녹음 내용은 제가 12월 6일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제가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으로 너무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송 부시장은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냐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 시장과 둘만의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송초로, 송병기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검찰이 조사 때 이거 들어봐라. 당신이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병기 씨 이야기는 송초로 시장이나 내가 그 녹취록을 검찰에 넘겨줄 일이 만무하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획득했느냐. 검찰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하던가요?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전문 공보관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냈는데요.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게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적법하게 입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적법하게 어떻게 입수를 하죠? 그 내용을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법하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네,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 이런 게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과 송 부시장의 입장이 지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네. 이 의혹에 관해서 어디 고소고발이나 혹은 조사를 요청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 않고 있는데 검찰이 입장을 내놨으니까 또 송 부시장이 입장을 내놓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네. 또 하나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이 정경심 교수 관련 그 의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예. 아니더군요. 예. 이 이른바 그 감찰 무마 의혹이죠.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요. 이와 관련해서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박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런 취지로 신선한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를 내렸고 여기에 대한 그런 반응이 감찰 무마 아니냐 이렇게 검찰을 또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 조사 당시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책임이란 표현, 그러니까 감찰 중단에 대한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 관점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으로 해석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으로 하는 일인데 일일이 검찰한테 물어보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 네네. 기관으로서 휴대폰은 일단은 동의를 얻어서 들여다봤는데 그 이후에 조사나 이런 것을 더 할 수 없으니까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된 감찰 자료를 검찰에 넘기든가 검찰에 넘겨서 조사를 더 해달라든가 혹은 관계부처에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비위가 있으니 관계부처에서 알아서 해라라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나 조국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으로 내가 관계부처에 연락을 해서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 네, 인사조치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아니다. 그게 직권남용이고 권력서방이다. 검찰에 왜 안 넘겼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눈 감고 그냥 관계기관에 금융위에만 얘기하고 끝냈다.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대한 판단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도 대통령이 이 순방 떠나는 날 또 이렇게 조국 전 장관에서 구속영장을 쳤네요. 계속해서 대통령 외국 나갈 때 이렇게 하네. 네. 거기에 대한 지적, 제가 민주당 의원들 전화통화를 해봐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감정적인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26일 날쯤 나겠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영장 실질심사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 그날 밤에 아니면은 금요일 새벽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거인멸, 도주 혐의 이런 건 없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핵심적인 그런 증거나 이런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 여러 가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어쨌든 신변 처리 관련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좀 무리하게 영장 청구한이 아니냐 이런 법조계 얘기도 좀 있고요. 아니다 검찰이 뭔가 가졌으니까 청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언론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증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치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니까 영장을 치지 그게 아니면 영장 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까지도 언론 보도 계속 보면 네. 영장을 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았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집중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함께 이 문제 풀어나가자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면서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 좀 해달라 이런 얘기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시진핑 정상회담 이야기는 뉴스 듣고 와서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박정 기자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북중 관계를 기반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세종연구소 이성현 중국 연구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중 정상의 만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인데요. 최근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인 것만큼 예전하고의 좀 다른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좋은 일이고요. 예. 예, 관건적인 시기에 관건적인 소통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안 만났다가 특히 한중 관계가 좀 사드 때문에 소원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텍스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섭섭할 수 있지만 멀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사드 문제를 또 거론하셨던 것 같아요. 예. 싸우고 나서 이제 어색한 그런 친구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 다투었지만 이제 풀자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셨던 것 같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북핵 문제가 협력하자라는 이제 포석을 까신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국 쪽에서는 또 뭘 원했는가 이런 이제 앞으로 얘기하고 나가면서 좀 이제 토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섭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선생님 말씀대로 사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드 이후에 중국에서 뭐 한한령 등에서 보복을 가했단 말이죠. 예. 아직 그 여파는 남아 있고요. 그러면 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런 한한령은 문제없이 해결되는 겁니까? 중국은 뭐 공식적으로 보복을 했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보복을 거둬들이지도 않겠죠. 예.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지방 관리들이 많이 한국을 방문했고 또 한한령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단체 관광, 전세기 그리고 그 크루즈 관광인데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있고 하나 말씀을 한한령 그 한국의 어떤 한류가 중국에서 공연이 못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풀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최근에 그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했을 때 그런 시그널의 첫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봤고요.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드가 아직도 한국에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사드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사드 문제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이 맞아떨어져 가면서 더 이상 사드 문제를 방치하지 말자 그래서
사드를 길 옆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두고 예. 앞으로 협력을 모색하자 그런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 문제인데요. 네. 얼마 전에 비건 부장관이 중국에 가서 중국 정치인들을 만났고 또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 계기로 해서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좋죠. 예.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조금 그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제 제재 해제이지요. 예. 근데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러려면은 북한 너희가 먼저 비핵화를 하라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런 구조가 아직도 막혀 있는 피가 안 통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최근에 북한 편을 두둔하는 듯이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북미 회담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인센티브를 줘야지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미국은 아니다. 아직 아프지가 않은 모양인데 더 아프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중미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교착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북미 미중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뭐 중간자적 역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중재자 역할이라든가. 그것도 좀 어렵게 보이십니까?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이제 한국을 좀 따돌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역할론이 재부상하는 것인데,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는 또 안 되니까 다시 올드 게임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이 해보다 안 되면 결국 중국 역할론으로 회귀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중국을 통하지 않고 김정은과 위원장을 직접 만났던 게 사실은 이제 중국 없이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현 상황은 안타깝게도 다시 옛날 비디오를 다시 보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좀 교착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원회 학대회를 열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연말 무력 도발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일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서게 되면 중국도 북한 편을 계속 들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딜레마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북한이 받고 있는 제재가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강한 제재거든요. 예. 거기다 또 하나의 제재를 해봤자 오히려 제재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할 경우에 북중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북한하고 중국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모처럼 회복된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 쪽에 부탁을 들어서 중국이 다시 북한과 관계를 악화시킨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해외 노동자들도 북한의 지금 해외 노동자들도 속속 지금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소위 말하는 외화벌이 일꾼들인데 가장 많이 진출한 게 중국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3만 5천 정도 있다가 지금 거의 만 얼마 정도, 15,000 정도 남은 것 같고 중국은 숫자를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예. 예. 그만큼 이제 러시아는 이런 걸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러시아는 그 숫자가 거의 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나가 있는 북한 유학생들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숫자를 통계를 해서 그런데 중국은 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한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북한 노동자들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 있는 중국의 동북 지방은 동북 지역 발전, 산업 발전,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싼 값의 북한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결국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이 중국에게 특히 지역
지방 정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중국에 얼마나 많이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비자를 예를 들면 뭐 유학 비자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유엔에서 혹은 미국에서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학 비자라든지 아니면 실습 비자라든지 아니면 한 달짜리 방문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또 아예 그냥 무슨 비자인지 왜 나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스스로 이것을 유엔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한 또한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경우에도 과연 이 숫자의 신빙성이 얼마만큼 현실과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가 많이 의구심을 좀 갖고 예.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북한은 그럴수록 중국에게 의존하는 그런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난 6월 21일날 평양을 방문했죠. 예.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을 했는데 경제 발전에 대한 희망을 언급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것을 중국이 힘이 닿는 한, 굉장히 그 중문 표현을 썼는데 리소능지라는 그 중고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딱 한 번 썼던 표현이에요. 예. 원자바 총리가 그만큼 힘이 닿는 한 북한의 안보 문제와 북한의 경제 문제로 도와주겠다라고 시진핑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 지도자 자원에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산이 되는 거고, 북한하고 미국의 협상이 지금 교차 상태에 있지만은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생각할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여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북미 협상에 조금 더 열의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부분적인 그런 이유 설명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에게 내년 빠른 방안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원래 올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다가 쓱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예. 내년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내년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것을 가능하게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으면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 코너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홍콩 문제, 대만 문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중국은 또 이런 그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자기 편으로 조금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전략적인 그런 포석을 좀 깔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드 문제에서 사드 문제가 완전히 사드가 한국에 있기만은 사드 문제가 그렇게 막힌 물을 풀어주면서 한국을 중추로 견인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시진핑의 답방도 결국은 신호를 계속 중국이 줬고 그런 타이밍이 결국 내년 봄이 되는 것 같고 한 3월쯤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국 지도자가 한국에 오는 것은 결국 중국 지도자의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인 결정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와달라고 너무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유권을 갖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와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최근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시진핑이 오늘 한 표현 중에서 지금 100년 만에 한 분이 있는 변혁의 시기에 한중 간의 전략적인 관계를 심화시키자 그랬는데 이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변혁의 시기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미중 간의 지금 경쟁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 초월할 수도 있는 그런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회의 시간에 한국이 중국 편에 서달라 이런 뜻이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인민일보가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인민일보는 가장 중요한 문 대통령이 발언으로서 문 대통령 홍콩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입장 표명 이랬거든요. 결국 이것은 미국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결국은 중국은 미중 간의 경쟁을 중장기적인 그런 과정으로 보고서 지금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일본과도 이번에 관계를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를 중국 쪽으로 견인하고 그걸 좀 더 심도 높은 FTA 이런 3국 FTA 과정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미국과의 경쟁, 무역 전쟁에 대비하고 그런 충격을 조금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한국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간의 관계가 물론 우정, 우호 좋은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국익에 기반한 그런 외교를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 주석은 모두 발언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특히 문재인 금년에 들어가지고 약간의 결국 비핵화에 대한 그런 목적, 그런 최종 목표는 똑같지만은 그런 순수와 방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소통에 약간 아주 원만한 소통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차원에서는 먼저 북미 간의 당사자가 북미 회담의 비핵화의 당사자가 북미간이니까 북미가 먼저 하고 그 중재자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 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단계에서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 중국 이런 단계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 그럼 당연히 우리 중국인데 왜 중국 우리 따돌리지라고 한국이 조금 중국하고 소통을 좀 소원하게 했다라게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이 조금 제재 완화를 안 하고 있고 또 개성이라든지 또 금강산 관광도 아직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여지를 두고서 일부러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총리는 경제 문제 그리고 국가 주석은 정치하고 외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던 것이고 리커창 총리와 만났던 결국은 경제 문제 집중할 것 같고 중국이 우리 한국은 당연히 사드 문제, 사드 보복 완화, 경제 한중 간의 어떤 FTA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해서 그것은 양자 간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중국 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1대1로 여기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그런 메시지가 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1대1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뭐 리커창 총리하고도 대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센터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녹화 공작의 피해자분 만나보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어제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남성들이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 앞에 모였습니다. 각자 손에 든 편말에는 이름과 함께 당시 소속가 이름, 보안사령부가 부여한 관리번호가 적혀 있었는데요. 녹화 사업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군 정보기관이 불확실을 양성해서 대학가를 감시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죠. 전두환 정권은 붉은 이념을 푸르게 한다는 미명하에 당시 눈에 가시였던 대학생들을 탄압했습니다. 대상이 된 학생에게는 하루아침에 입대 영장이 날아들었고 고문과 협박으로 프락지가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39년 만에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 조종주 사무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종주입니다. 고려대 진창원 관리번호 2034, 경희대 윤병기 관리번호 1616, 전남대 이덕준 관리번호 1906. 어제 피해자분들이 들고 있던 편말입니다. 이분들 못지않게 지금 대법관으로 있던 김선수, 또 유시민 이사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대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강택 교통방송사장 다들 녹화산업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인데 근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들 환갑을 앞두고 있는 나이대인데 이렇게 관리번호까지 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 당한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거겠죠? 네, 그렇죠. 저희는 죽을 때까지 겪었던 일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조종주 사무처장은 관리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1190번이었습니다. 1190번. 예. 일단은 그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경찰서에 잠깐 와라 조사할 게 있다. 혹은 잠깐만 같이 가자. 이래서 경찰서 갔더니 바로 징집영장을 내밀며 군대 가라. 이랬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해서 끌려가셨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영장이 안 나왔어요. 아예 처음부터 신검을 안 받았고 예. 만 18세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죠. 예. 그때는 제가 어리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나이가 어릴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끌려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는 이제 제대하고 나왔는데 제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대하고 나왔는데 신체검사 받으라고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제대하고 왔는데. 예. 관리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럼 신검도 하지 않은 학생을, 만 18세 학생을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로 끌고 갔습니까? 뭐, 너희는 뭐 사상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특별히 좀 가다듬어야 된다. 가서 군대 가서 생활 잘하고 나오느라. 뭐 우리가 예 아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집차가 왔더라고요. 그거 태우고 바로 들어갔어요. 학생운동 하셨나 보죠? 예, 다 했죠. 그러니까 학생운동하고 민주주의 운동하고 했던 학생들을 잡아다가 네. 얘네들은 빨갱이니까 예. 군대 가서 빨간색을 빼고 초록색으로 바꿔서 나와라. 군대 가서 정신 차리고 나와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녹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풀게가 아니고 그게 녹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군대에 끌려간 많은 분들 이야기로는 가자마자 폭행, 구타, 고문, 가혹행위 이렇게 당하면서 지금까지 너와 만났던 사람들 이름을 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예, 그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가자마자 바로 그런 일을 겪었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군대 생활 정상적으로 할 것처럼 하다가 중간에 보안대로 끌고 가서 그런 일을 했던 경우도 있고 밖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름이 드러나서 어떤 사건이 연관이 되었다고 해서 잡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보안대 가면 대단히 힘든 과정을 겪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휴가증을 주면서 휴가 갔다 와라.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뿌락치 활동을 해라. 네가 있던 대학교에 다시 가서 네 친구들 또 선후배들이 뭐 하는지 다 조사해서 그걸 갖고 들어와라. 그 소위 말하는 뿌락치 활동이잖아요. 그걸 거부하면 당연히 또 구타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 사무처장님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저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 저는 일찌감치 탈영을 했어요. 아 군대에서? 예, 군대에서 탈영을 했고 뭐 군대 가면 다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맞고 고생 더 하는 거는 당연히 감수하고 버텨야지 했는데 그 전두환한테 잡혀와서 전두환한테 잡혀와서 군대 생활을 강제로 한다는 사실은 절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는 사회 문제로 만들어야 된다.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가는 건데 전부 다. 갑자기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고 끌고 가는 것은 용납이 안 됐었죠. 아, 이걸 바깥으로 좀 알려야겠다 이 생각이 있으셨군요.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2개월 만에 탈영하셨습니까? 마침 기회가 생겨서 입대한 지 2달 만에 탈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머리가 짧으면 잡히기 쉬우니까 머리를 좀 길러야겠다 싶어서 절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머리가 길 때까지. 절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제 제가 어디 숨었는지 아는 거는 제 누나밖에 몰랐는데 누나가 견디다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버지가 갑자기 오셨고 집에는 뭐 보안대하고 헌병대에서 나와서 난리가 났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당신 아들이 아마 휴전선 넘어간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황당하죠. 되게 황당했고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진을 못 찍게 하거든요. 저는 찍지 말라니까 한 번도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저는 병수첩이 없잖아요. 신검을 안 받아서. 그래서 제 사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부대원들 사진을 다 뒤져봐도 아무도 사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책 넘어서 북한으로 갈 거라고 작정하고 있었다라고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이 북한 넘어갔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다가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를 만났죠. 부모님의 설득에 의해서 다시 군대를 가신 겁니까? 설득은 아니었고
저희 이제 아버지는 제가 설득을 했거든요. 예. 아버지는 이제 재하단체 활동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을 했어요. 이해를 했군요. 아들. 예, 하고 나중에 남한산성 가겠다. 소위 남한산성 군교도소죠. 예. 가겠다. 작정하고 시작했으니까 힘들어도 참아내겠다라고 하고 설득을 했는데 엄마를 만났어요. 예. 근데 엄마는 계속 철책 넘어갔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듣고 만났는데 숨을 못 쉬더라고요. 마침 잠시 틈이 생겨가지고 제가 만날 수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숨도 못 쉬었군요. 예. 숨이 코에서 목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대로 있으면 죽겠다. 우리 엄마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또 아버지 설득했던 것처럼 엄마를 설득하려고 하다가 30분 만에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갈 테니까 엄마 숨 편하게 쉬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숨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다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네요. 예. 그 들어가서 구타 같은 거 없었습니까? 이제 바로 부대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예.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또 나타났으니까 위병소 도착해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위병소가 난리가 났어요. 막 대대장도 나오고 다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바로 한 5분 만에 헌병대에서 차가 왔더라고요. 예. 헌병대 차 타고 사단 헌병대로 갔고 좀 있으니까 보안대도 나오고 그래서 한 15일 동안 저는 보통 보안대를 갔는데 저는 헌병대에 있었습니다. 예. 헌병대에 있었어. 지금 피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손톱 밑을 바늘로 찔렀던 고문도 있고 그냥 몽둥이로 무지하게 패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리고 너무 그런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심해서 숨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6명이 숨졌다고 나와 있는데 공식적으로 당시에 6명. 6명.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4명은 강제징집 피해로 해서 사망한 게 맞고 2명은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6명 사망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국가폭력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당시 정권에서 공식적으로나 사과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사과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 공식적인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까 자료를 안 내놔요. 예. 자료가 있다는 거를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그 사과나 재발 방지 그다음에 관련자나 책임자들 처벌은 아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군우무사 진상조사에서도 조사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4명, 6명이 조사하고 나머지 녹화산업 전반에 관해서 안 들어봤는 모양이네요. 조사는 계속 했지요. 예. 조사는 계속 했는데 핵심 자료들은 다 감춰져 있고 아무리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받아내려고 해도 그 보안사가 협조를 안 해요. 아니 이 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인데 그런데도 자료를 안 줘요? 예, 없다고 하는데 이리저리 정황을 보면 있구나 판단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내놓더라고요. 끝까지. 부서 불의의 권력이구만요. 보안사 그렇죠. 보안대는. 예.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달라고 하는데도 자료를 안 준다. 협조하는 척만 했죠. 이해가 갈 수 없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상규명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예. 왜 끌려갔다고 생각하세요? 폭력으로,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폭력적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 독재 정권이었고, 예. 그렇게 불법적으로 포갑적으로 권력을 잡으면 역시 다스리는 것도 포갑적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그 특히 광주였지요. 광주의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 눈에 가시였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를 제일 첫째 목적은 격리였을 거예요. 아마 격리, 그 다음에 사상 개조, 더 나아가서 불확실호 활용 이런 목적을 세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 끌려갈 때는 왜 끌려간지도 몰랐을 텐데 이것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네. 이게 작전명도 있지 않습니까? 녹화사업이라고. 예. 이런 건 언제 알게 됐습니까? 민주정부 들어서서 알게 됐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알고 있었던 것과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서 밝히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죠. 조금씩이라도. 그동안 소문으로 떠들어왔던 건데 정말로 이런 공작이 자행이 됐고 문건도 남아있고
또 당시 최고 권력자죠. 전두환 씨가 지시했다는 것도 결론이 났고. 네, 그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왜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거나 혹은 진실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배보상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걸 왜 없었을까요? 첫째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광주 항쟁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과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뭐 형제복지원, 삼천교육대 이런 데서 우리보다 더 큰 피해와 억압을 받았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먼저다. 그런 부분들이 되고 나면 우리 것도 끄집어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제일 컸어요. 엊그저께 우리 창립총회를 했었는데 친한 친구를 떠나보냈던 저보다 1년 선배가 공동대표가 됐는데 공동대표 7명 중에 한 분이 되었는데 인사말을 하다가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언젠가 반드시 밝혀야 되지만 우리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거는 조금 더 뒤에 하자라고 했던 게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상처들을 다 안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끄집어내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방문을 못 닫고 잠을 자요. 예. 그 보안대 특히 보안대 끌려가면 안에서는 문을 잠글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잠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도 문이 닫히면 안 열릴까 봐 두려워서 아직도 나는 문을 열고 잠을 잔다. 아무리 추워도 문을 열고 잔다라고 하는 선배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다른 분들이 나도 다 그러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우리는 우리보다 더 아픈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 일단 뒤로 미루자고 했지만 우리 속에서 그 상처들은 계속 남아왔던 거예요. 그렇겠죠. 예.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 생각하시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모양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특히 가까이 있던 동료, 후배, 선배, 친구를 잃었던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지금도 그 미안함에 또 살고 있을 테고. 그렇지요. 항상 그 빚진 마음을 갖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 친구가 살고자 했던 삶을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온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혹은 가해자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겠죠. 예. 저희는 일단 저희 피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집도 발굴을 하고 인터뷰에서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기록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놓을 것을 요구할 생각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이 좀 미비한 부분들은 개정 그리고 아직 안 된 부분들은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들을 정확하게 밝힐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바라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나 조치를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님께서 피해자분들은 아직도 울음에 북받치는데 가해자들은 오찬 파티에 골프나 치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드로잉 터틀님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댓글 적어주셨는데 예, 우리 청취자분들 댓글처럼 피해자분들은 아직도 이 트라우마에 눈물 훔치고 살고 계시는데 가해자는 전두환 씨는 골프 치고 쿠데타 벌인 날 오찬을 벌였습니다. 이 뉴스 화면으로 나왔고요. 네. 예, 어떤 심정이 드셨습니까? 그거 보고.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죠. 그 말 그대로 뭐 영화 제목인가?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라고 했는데 바로 들어서 지옥행 급행열차를 태우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또 법도 있고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진상규명을 해 나가고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하면 언젠가는 다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고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주 사무처장이 강제징집 피해자들에게 남긴 또 글이 있는데 여기 마지막 단락 보면은 이런 글이 있네요. 내일 모레 전두환이 집 앞에 쳐들어간답니다. 안 갈 수 있나? 나도 가야지. 그때 18살짜리가 인자 곧 60이지만
억울한 건 갚아야지 웃자겠노. 전두환이 기다리라. 그때는 네가 좀 셌는지 몰라도 인자 아니다. 네 같은 놈들은 인자 지기 불 수 있다. 단디 기다리라. 이렇게. 예, 그래서 다들 모이셨군요. 네. 예. 다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몇 분 정도 모이셨을까요? 기자회견장에는 한 40명 정도 왔고요. 예. 그다음에 총회할 때 위임 한 분까지 포함해서 약 1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예. 그분들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계시는데 예. 다들 어떻게 연락은 됩니까?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학교가 좀 커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연락을 해왔던 데는 연락이 되고. 예. 근데 학교에서 강집된 사람들이 작고 이래서 지금까지 고립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방송을 보시거나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연락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어디로 하면 됩니까? 제 번호 오픈시킬 생각입니다. 예, 예. 네. 예. 지금 알겠습니다. 말해도 됩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답니다. 아, 예. 그래.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희는 소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뚜벅뚜벅 멀리 가고 싶었는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리고 박은수 서울시장님하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우리 모임을 격려하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예.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그만큼 이 공감의 범위가 크다는 것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저희보다 앞 세대의 강제징집자거든요. 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아픔들이 다시는 계속되지 않도록 이 국가폭력들은 반드시 우리 선에서 더 이상 저희 자식들, 저희 후배들한테 대물림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되고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 조정주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